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리는 코너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좀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용 중이던 호텔 건물이 붕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쯤 중국 동남부 푸젠성 취안저우시 소재 신자 호텔이 무너져서 70여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 직후에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800여 명과 소방 차량 67대, 구급차 15대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48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 중에서 10명이 숨지고 38명은 병원 치료 중인 가운데 이 매몰된 2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공개된 폐쇄 회로를 보면은 80개 객실이 있는 7층 높이의 호텔이 펑 소리와 함께 2초 만에 주저앉거든요. 굉장히 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하루 숙박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 가량으로 저렴한 이 호텔은 이 코로나19가 발발한 지역을 방문했던 58명이 격리돼서 간추혈 중인 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그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선내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크루즈선만 하면 약간 좀 공포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네. 듭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7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켰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같은 선사의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예. 지난 4일 이 배에 탔던 승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70대 승객 1명이 사망하면서 긴급 귀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정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선내 감염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앞바다를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오클랜드 항에서 정박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9일에 이 오클랜드 항에 들어와서 긴급 치료라든지 입원이 필요한 승객부터 하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현재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54개국 출신의 3,533명이 탑승 중인데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지 않는 탑승자들도 거주지에 따라서 각각 캘리포니아와 그 외 지역 시설에 격리를 하고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선상 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 남부 룩소르와 아스완을 오가는 유람선 리버 아누켓에서 지난 1월 말에 탑승했던 대만계 미국인 여성이 귀국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집트 당국이 이 배 탑승자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101명을 포함해서 171명의 탑승객 중에서 지난 7일까지 누적 확진자 45명이 발생해서 현재 선상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한동안 상대적으로 좀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했었는데 최근엔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던데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최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다녀온 20대 베트남 여성 A씨가 지난 6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또 확진자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 전에 돌아다닌 곳이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은 123명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시내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비상이 걸렸고 거주지는 긴급 방역이 실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A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5일간 하노이 시내의 여러 다중시설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베트남인들의 공포가 조금 커졌는데요. 그래서 사재기에 나서는 상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입국 제한 조처를 해온 베트남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 당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7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역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필리핀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 두 국가를 다녀간 일본인 사업가로 인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휴교령과 축제 취소 등 비상 상황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일 처음으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인도네시아에서는 6일 확진자 2명이 추가가 됐고요. 싱가포르에서는 7일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태국도 7일 이탈리아에 출장을 다녀온 뒤 밀접 감시를 받는 6명 가운데 이 40세가량인 자국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5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8명이나 늘어서 누진 확진자는 83명에 달하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 수를 늘리면 확진자 수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확진 상황들 저희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소식인데 레바논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레바논의 하산 디아브 총리가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 9일 만기가 도래하는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292억 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서 모라토리엄, 즉 채무 상환 유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디아브 총리는 레바논의 채무와 그 이자는 레바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보다 크다면서 상환 시점을 연기하고 이 채권자에게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해서 공평하게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상환을 유예하게 지금은 못 낸다. 그렇지만 갚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로이터 통신은 과도한 채무국인 레바논의 금융 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이 디아브 총리의 연설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에서 끝나지 않고 디폴트 상황까지 얼마든지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레바논의 부채가요 900억 달러, 그러니까 107조 1,900억 원인데 이게 보통 국가의 부채를 얘기를 할 때 국내 총생산 GDP의 몇 %냐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거의 1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이 중 37%가 해외 통화로 발행된 채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지금 9일 만기인 12억 달러 외에도 오는 4월에 7억 달러, 6월에도 6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고요.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부채와 이자가 총 46억 달러, 5조 4,7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뭘까요? 이 레바논의 조금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인들과 돈 많은 기업가들의 부정부패와 무능 또 인근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사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하게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무슬림 역시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파와 종교가 어우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1990년까지 무려 15년간 내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바논 내에서 주류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경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친시리아계입니다. 근데 또 수니파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정파 간의 권력을 안배하는 게 레바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다 보니까 헌법에 아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은 기독교 마룬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맞는 원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의회 내에서 다양한 종파들이 난립을 하면서 사실 민생보다는 권력 다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큰데요. 게다가 인근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수백만 명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가뜩이나 수십 년간의 부패한 정부 운영으로 인한 실업률과 빈부격차, 물 부족, 전력난, 쓰레기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요구가 좀 거세지면은 일단 눈앞에서 치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반짝 개선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력난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쓰레기 대량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지중해에 이렇게 접해 있어서 굉장히 해안가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네.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밀려 들어가지고 쓰레기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사실 매립보다는 재활용되는 건 배출을 통해서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가동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게다가 보통 중동 국가 하면 산유국으로 유명한데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 기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해서 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바논 하면 그래도 관광업이 국가의 기간 산업 비슷하게 관광 수입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인근 국가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갈등 있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 외화 수입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지난해 10월에 왓츠앱이라는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했었죠. 물론 이 정책을 다시 걷어들이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상황이 당분간은 또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 소식인데요.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시위를 선동하는 연설을 해서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5월 말에 이 시간에 브라질에서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당시 명분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편안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열렸던 반정부 시위에 맞불 성격이었는데요. 이 반정부 시위 이후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이 의회와 사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고 이에 지지자들이 맞불 시위를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한 시위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또 룰라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그를 구심점으로 다시 반정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속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친정부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네. 게다가 현재 장남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이 공금 유용과 돈 세탁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7일 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서 경유한 브라질 북부에서 지지자들에게 오는 15일로 예정된 친정부 시위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를 또다시 한 겁니다. 네.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를 위해서 시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뭔가 굉장히 모양새도 좋지 않고 부적절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친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말이고 국민을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올려서 3월 15일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 동영상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그 대선 기간에 유세 중에 칼을 맞거든요. 네. 그때 그 흉기로 사용됐던 칼이 동영상에 등장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좀 자극할 만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 브라질의 주요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보우소나루를 의회와 사법부가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브라질 전문가인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 제이 사무엘스 정치학 교수는 의회 기반이 취약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거리 시위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우소나루 정부는 1980년대 중반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등장한 브라질 역대 정부 가운데 의회 기반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 함께했던 정당에서 본인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또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현재 브라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보이는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민주주의 질서와 제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반보우소나루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달 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웹사이트에는 브라질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 연금 출세의 작가 파울루 코엘류를 비롯해서 이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팟가수 스팅 등 이 세계 유명 문화예술인과 지식인 2,776명이 보우소나루 행정부가 언론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 교육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판하는 탄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